잠이 오지 않는 밤, 저와 함께해요. 4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 생각이 많으면 고통스럽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을 이리 얽고 저리 얽으며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생각해보면 뇌를 가진 동물이라면 사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생각이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도 적당해야지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탈이다. 내가 접해본 환자 중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 난 사람들이 꽤 많았다.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모순된 생각 속에 파묻히게 되기도 한다. 마치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도 모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생각의 흐름이 빠르거나 너무 늦은 경우이다. 생각의 내용이 복잡하여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적인 생각이 망상이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수준의 복잡한 생각을 말한다. 망상 중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피해망상이다. 이는 막연하게 타인이나 주변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도 있다. 내가 만난 과대망상 환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자처하는 환자도 있었다. 생각이라는 것도 학습된 체계가 있어서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그 체계를 따라 반응한다. 그러므로 망상을 가진 환자는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망상적 사고를 하도록 이어지기 마련이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의 망상체계에 맞추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망상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면 아이고 머리야 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을 이리 얽고 저리 얽으며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다. 사고의 망상적 수준에 따라 치료 가능한 방법은 다르겠지만 망상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준의 사고라면 치료법은 간단하다.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말이 쉽지. 사실 이미 복잡해진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마치 얽힌 실타래를 다시 풀어 정결하게 감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명상이다. 명상은 한 주제에 집중하고 그 집중력으로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집중력이 높으면 잡다한 생각은 물리칠 수 있으나 나는 내 경험상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기에 잡다한 생각을 정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다. 견딜 만한 복잡한 생각이라면 그냥 웃고 즐겨보자. 믿고 행동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 정도의 복잡한 생각이라면 굳이 떨쳐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복잡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닥칠지 모르는 걱정거리를 지나치게 생각함으로써 일어난다. 복잡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잠시 찾아오는 집중력이나 다른 즐거운 생각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잠시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도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하나쯤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일괄하여 권할 수 있는 처방은 없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런 노력을 하는 도중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만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괴롭다. 옛 속담에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참을 인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다. 앞은 억울함을 당하면 힘을 기워 스스로 벗어나라는 뜻이고 뒤는 참고 또 참으면 분노를 사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말이다. 요즘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를 일컬어 사회적으로는 갑질을 한다라고 표현한다. 예전에도 이런 갑질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갑질에 저항하는 모습은 많이 보지 못했다. 오래된 기억을 하나 더듬어 본다. 1967년
북한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이중 간첩이었던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판문점을 통해 남한에 귀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나는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안 돼 군에 입대했고 3개월의 훈련 후 서울의 육군 수도병원에 배속되어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북으로 귀송되기 전에 붙잡힌 그가 자기의 행적을 실토하지 않으니 아미탈 인터뷰를 하라고 나에게 지시했다. 이는 중정부의 군령을 빙자한 갑질이다. 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세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령이 얼마나 지엄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어떤 약물이든 치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 선서로 인해 나는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다. 앞에 예를 든 이유는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서이다. 요즘처럼 인권 문제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조그마한 갑질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서슴없이 항의하고 이에 보태어 SNS를 통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방법으로 저항을 하기도 했다. 옛 속담에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참을 인자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다. 앞은 억울함을 당하면 힘을 키워 스스로 벗어나라는 뜻이고 뒤는 참고 또 참으면 분노를 사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말이다. 갑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요즘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대응 방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듯하다. 하나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갑질에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적으로 다투어 저항하는 방법이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순간의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또한 감정적인 대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뿐더러 남은 감정은 한으로 맺혀 증폭될 것이다. 갑질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가 훨씬 유효하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조금 달래되 근본적인 접근은 논리와 이성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억울함도 풀고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집단들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실수가 본심이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한 말도 내 말이고 내가 실수한 것도 내 실수이다. 실수가 오히려 감추려고 했던 내 본심이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면 그게 바로 실수이다. 실수 중에는 말실수가 참 많다. 말은 사람이 소통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연히 말이 많게 되고 말이 많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불쑥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읽은 글 중 함석헌 선생의 전집에 실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출판사에서 처음에 함석헌 선생의 글을 모아 책으로 내자고 했을 때 함 선생은 거절했단다. 그때 자신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 실수로 엉뚱한 말을 하진 않았는지 같은 것들이 두렵다는 게 거절의 이유였다. 결국엔 승낙하였는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설령 내가 한 말들이 배치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도 맞는 말도 내가 한 것이고 실수도 내가 한 실수이니 모두 다 나의 말이다. 나는 실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정신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가설 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 포함된 이론 중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무의식 이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 철학이나 의학에서 의식은 많이 다루었으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리를 하여 활용을 한 것은 프로이드가 처음이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의식이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프로이드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과 의식 수준에서 말이나 행동을 실수하는 사례를 모아 무의식적인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는 사람을 보통 의식 수준에 올려서는 안 될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눌러서 무의식 속으로 잠재우게 되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실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실수가 아니다. 나는 대학생 때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 회장이 되었다. 문과에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의과대학에 다니는 내가 회장이 되다 보니 한 친구가 나를 시샘했다. 우리는 문학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시낭송회를 열자는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그 친구와 의견이 엇갈렸다. 그 친구는 시낭송을 하는 도중에 바이올린 독주를 넣자고 했고 나는 문학의 밤이니 시낭송만 하자고 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투표를 했는데 바이올린 독주를 넣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나는 이 낭송회의 사회를 맡았다. 사회를 보던 중 이번 순서는 땡땡땡이 나와서 바이롱 독주를 하겠습니다. 곡목은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말을 하고 나니 바이올린 독주라고 해야 할 말을 바이롱 독주라고 말해 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실수를 정신분석적 가설의 실수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나와 의견 대립을 했던 그 친구에 대한 못마땅함을 무의식 속에 누르고 있었는데 그만 자제력을 잃고 불쑥 다른 말이 나온 것이다. 이렇듯 실수라고 하는 것은 깊이 파고들면 실수를 가장한 본심이거나 진담인 경우가 많다. 실수 없이 산다거나 대인관계에서 실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실수의 의미를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수를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하나의 실수를 변명하기 위하여 10가지 실수를 저지른다며 그 10가지 변명을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러야 한단 말인가.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한 말도 내 말이고 내가 실수한 것도 내 실수이다. 실수가 오히려 감추려고 했던 내 본심이다. 선입견이 있으면 바로 보일 것도 보이지 않는다.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한다.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화되어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선입견도 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어릴 때 들었던 몇 가지 일반화된 선입견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안경 쓴 사람은 재수가 없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등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자라면서 이런 일반화된 선입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믿지 않았지만 막상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 중에 제일 먼저 이런 말들이 떠오른다. 요즘도 내 친구들은 내가 농담이라도 하나 던지면 이렇게 말한다.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더니 딱 네가 그렇구나. 우리 어릴 때 이야기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때 선입견을 앞세워서 몰아세우다니. 내가 그 일반화된 선입견을 증명이라도 해준 듯한 느낌이다. 선입견이란 이렇게 지우기가 힘든 것이다.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학생 하나를 입원시킨 적이 있다. 외래에서 간단한 문진과 진찰을 한 후 나는 서슴지 않고 히스테리라는 진단을 붙여 그를 입원시켜 치료했다. 내가 듣기에 그는 교과서에 나오는 히스테리 환자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듯한 환자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럴 수 있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이 학생은 고향인 부산에서 치료받길 원했다. 그래서 나는 부산대 병원에 있는 친구 교수에게 의뢰서를 쓰고 이 학생을 전원시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교수에게 전화가 왔다. 이 교수, 이 환자 히스테리 맞아? 친구 교수는 자기가 이 학생을 검사해보니 히스테리가 아니고 가벼운 바이러스성 뇌질환인 것으로 확인했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히스테리아 이 질환은 전혀 다른 질병인데? 설령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은 전혀 다른 질병이다. 그리고 복잡하게 진단할 필요도 없이 문진만으로도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질병이다. 깜짝 놀란 나는 이 학생의 병상 기록지를 다시 찾아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기록지만으로도 바이러스성 뇌질환을 의심했어야 마땅한데 나는 한 번도 그 의심을 하지 못한 것이다. 기록지만 보면 의대를 갓 졸업한 초년병 의사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의료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데 나는 교수라는 사람이 왜 이것을 놓쳤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선입견이었다. 환자의 말에 의문을 품고 끝까지 듣지 않고 초기에 이야기하는 몇 마디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진단을 붙인 것이다. 물론 이 두 질병의 증상이 서로 비슷한 것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다른 증상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쉽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나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일반화된 선입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키가 크다고 다 싱거울까? 안경을 꼈다고 다 재수가 없을까? 아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편견들은 허무 맹랑한 것이지만 의외로 일반인들에게 각인되어 오래 기억이 되고 때로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다. 나만 봐도 그렇다. 일반화된 선입견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선입견이 생각나니 나도 이런 선입견이 각인된 것이다. 앞서 말한 학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히스테리 증상에 대해 선입견 때문에 그가 말한 다른 증상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나의 실수이다. 실수는 2번 할 것이 못 된다. 나는 그 이후로 의학적 선입견을 버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선입견이 있으면 바로 보일 것도 보이지 않는다. 결혼은 필수일까?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라는 말이 옳다.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도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내년이면 결혼 60주년을 맞이한다. 참 오래도 살았다. 옛말에 결혼은 해도 바보고 안 하는 사람은 더 바보라고 했다. 하든 안 하든 바보라는 이야기인데 기왕이면 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인구 미래학이라는 과목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했다. 같은 시간에 내가 한 말이니 두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듣는 학생의 질문은 2가지이다. 선생님은 왜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강요하시나요? 나는 강요한 적이 없다. 결혼은 이런 생각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선생님은 왜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역시 이런 적도 없다. 내가 한 말은 한 가지인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혼을 하라는 뜻으로 듣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듣기도 한다. 이는 오로지 그 강의를 듣고 소화하는 수강생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하는 주제가 논란이 됐다. 2020년을 맞이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질문 자체가 진부해졌다. 지금은 1인 가구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미혼 가구의 수가 결혼한 가구의 수를 앞서고 있으니 가족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다. 손자,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하나같이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결혼에 대해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면 만약 자기가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왜 결혼을 마다하는 걸까? 손자, 손녀와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경제력이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배우자와 자식까지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2번째는 혼자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결혼에 묶여 자유를 잃기 싫다는 것이다. 3번째는 가족이라는 집단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 같은 옛날 사람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이 편하고 불편한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살아왔다. 세월이 흐르며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괴리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겪은 과거의 가치가 꼭 옳다고만 내세울 자신이 없다. 세월이 흐르면 사회 관습도 변한다. 요즘 세상은 어떤 결혼관이 옳고 틀린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부해졌다. 이러니 내가 손자, 손녀에게 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이야기는 없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쫓다가 손자들이 불행해진다면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그래도 한마디 남기자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라는 말이 옳다는 것이다.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도 가치 있는 일이다. 같이 살면 되지요. 동거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윤리적 판단은 의미 없는 기준이다. 삶이나 결혼의 형태는 필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 과거처럼 규격화된 틀 속에 콕 집어넣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서로 자유롭게 살더라도 서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았으면 한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며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했다. 공장이 도시에 집중해서 생겼고
일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다. 그때 생겨난 사회 문제가 성 문제였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로 대처했다.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는 구분되어 있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 문제가 발생했다. 좀 더 앞선 생각을 한 젊은이들은 기숙사 생활이 아닌 자취를 선택했다. 근무하는 시간대가 다른 남녀가 방 하나를 얻어 동거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에는 이런 행위를 큰 일탈로 간주하여 직장마다 규격화된 성교육을 많이 실시했다. 나는 대학생인 손주가 넷이나 있다. 그들과 결혼에 관해 얘기해보면 하나같이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제도권적인 결혼은 싫다는 것이다. 그러면 독신주의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란다. 여자친구를 데려와 보여주기도 하는데 내 눈에는 동거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결혼은 아니란다. 결혼은 안 하면서 독신주의자는 아니라니. 아날로그적인 내 사고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 사회는 뒤가 아닌 앞으로 진화한다. 따라서 내 생각보다는 어쨌든 내 손주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해본다. 학교에 재직했던 이후로 제자들의 주례를 많이 섰다. 결혼이란 넓은 의미에서 서로의 평생을 함께하자는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계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5가지씩 자발적으로 제안하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결혼 서약을 시켰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사회는 진화할 테니 이 서약을 그때 사회 환경에 맞도록 수정하고 다시 서약하면서 새롭게 결혼하기를 원했다. 결혼이란 서로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런 제약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하다. 그러니 결혼이라는 제도적 속박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나 보다. 동거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윤리적 판단은 의미가 없다. 삶이나 결혼의 형태는 필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 과거처럼 규격화된 틀 속에 콕 집어넣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서로 자유롭게 살더라도 서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았으면 한다. 이 또한 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움이 아니다. 네팔 세르파족은 청혼, 동거, 출산을 경험한 후 마지막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있다. 총 4번의 기회가 있으니 이혼한 사람은 큰 사회적 질책을 받는다. 이 풍습도 현대사회로 바뀌며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런 풍습의 뜻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인싸와 아싸, 열심히 정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향 차이일 뿐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하다. 자신이 아싸라고 생각되어 인싸를 부러워하고 자신을 타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을 타박하지 말자. 인싸와 아싸, 이는 성향 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집단을 가도 자기 주도적이며 밀집된 형태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비교적 수동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이 둘은 공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분만 짓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소위 인싸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빛나는 사람, 아싸는 상대적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업무 능력도 낮은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인싸는 자기 설계대로 일이 흘러가야 하는 마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주도적인 습관으로 인해 적응력이 빠르니 능력 또한 높다고 평가된다. 아싸는 그 일에 대해 자기 의견보다 대세를 따르려는 배려와 자기만의 길을 가는 확고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우직함도 있다. 일을 느리게 학습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사람마다 성장 그래프가 달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이를 게을리하여 적응이 느린 거라면 업무 능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노력을 했는데도 능력이 한 번에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다. 이는 단지 어느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기에 꾸준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 스스로 움츠려들 필요가 전혀 없다. 열심히 정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향 차이일 뿐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하다.
자신이 아싸라고 생각되어 인싸를 부러워하고 자신을 타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을 타박하지 말자. 학벌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코로나가 주는 사회 변혁의 영향은 이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학벌이 사라지는 시대도 곧 올 것이다. 수학을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중고등학교 성적을 보면 수학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사실 이때가 6.25 전쟁 시기였다.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공부에 열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시험에 냈다. 나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답을 외워버렸다. 외워서 썼으니 점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가분수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가족 모두가 나를 쳐다보며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인데 그걸 모르냐고 했다. 그러던 중 막내 손녀가 이렇게 말했다. 왜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사고 잔돈을 계산해서 받을 수준이면 될 텐데. 내 마음에 딱 드는 말이었다. 내 생각도 그랬다. 정말 딱 그 정도면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이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경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학력이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려고 한다. 나는 학교보다 학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아직은 이런 생각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상황이 급변했다. 그중 하나가 영상교육이다. 일찍이 사이버 대학이라는 영상 강의만 하는 대학이 생겼다. 나도 72살의 나이에 입학하여 4년간 공부한 적이 있고 동시에 사이버 대학 상담학과의 교수로 재직한 적도 있다. 그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앞으로 오프라인 대학은 사라질 것입니다. 명문대도 명문대가 아닌 대학도 모두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오직 사이버 대학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반 대학들도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사태를 보며 내가 한 말이 헛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많은 사회적 현상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영상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발전이 아닐까 싶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 대학이 꼭 교수를 가질 필요가 없다. 교실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시기에 과연 명문대나 명문대가 아닌 대학이 따로 있겠는가? 결국 학벌이 아니라 능력과 맞는 학과가 중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가 주는 사회 변혁의 영향은 이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학벌이 사라지는 시대도 곧 올 것이다. 아무거나 혼자 별나게 다른 음식을 주문하면 눈총을 받던 시기가 있었다. 요즘 청년들의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나이든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문화이자 습관이다. 옛날에는 식당에서 성질 급한 한 사람이 무엇을 먹겠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은 너도 나도 같은 음식을 주문하곤 했다. 한마디로 자기 주장이 없었다. 요즘엔 여럿이 식당을 가더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따로 주문하고 계산도 각자 한다. 처음에는 이런 광경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방식이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80년대 초에 한 달간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우리와 몇 가지 다른 습관을 보고 놀란 경험을 했다. 먼저 음식 주문이다. 여럿이 간 식당에서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따로 주문했다. 당시에는 여행을 다닐 때 식당을 가면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고 먹는 습관에 젖어 있었기에 이런 문화는 내게 퍽 생소했다. 그 다음은 계산이다. 종업원이 돈주머니를 차고 일일이 음식을 먹은 사람마다 찾아가며 값을 받는다. 이때 종업원이 꼭 묻는다. Separate or together? 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음식을 따로 주문하며 공연히 식당 주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따지고 보면 미안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받은 집단적 교육의 잔재일 것이다. 손주나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면 무엇을 먹을 건지 스스로 선택하고 주문한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내 나이 또래의 친구나 후배들과 식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냥 각자 무얼 먹을지 결정해서 주문하면 될 텐데 꼭 너는 뭘 먹을래? 라고 하며 굳이 다른 사람이 무얼 먹을지 묻는다. 그래서 묻고도 결정하지 못해서 빨리 메뉴를 정하라고 하면 아무거나 라고 답한다. 아무거나 주문한 사람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손자들 또래의 음식 문화가 우리 때보다 진화된 문화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 하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습관이 없을까? 아마 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집단 심리가 생기고 그 집단에 소속감이 생기는 오랜 습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혼자 별나게 다른 음식을 주문하며 눈총을 받던 시기가 있었다. 요즘 청년들의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나이 든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문화이자 습관이다. 마침내 여백. 당신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여백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렇게 말해보라. 아, 나도 마침내 여백이 왔구나. 반가운 택배가 하나 왔다. 주소를 보니 만나본 지 한참 된 친구였다. 그와는 의과대학에서 함께 공부했고 군의관 시절에는 논산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제대하고 나서 나는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직 생활을 했고 그는 포항에서 비뇨기과 전문 병원을 차려 개원했다. 이렇게 서로 가는 길이 달랐으니 어쩌다 모이는 동기의 모임 때나 만나지. 자주 보진 못했던 친구이다. 그런 친구에게서 택배가 왔으니 무척 반가웠다. 상자에는 그가 지은 시집이 들어있었다. 그는 학교 다닐 때도 틈틈이 시를 쓰곤 했는데 나는 시를 즐기는 사람이라 서로 이야기를 하면 잘 통했다. 시집을 열어보니 제목이 마침내 여백이었다. 마침내라는 단어는 모르긴 해도 우리 나이가 노인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학창시절이나 의사로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우리 모두 젊었을 때니까 마침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시절이었다. 그러니 마침내라는 표현은 우리가 명실상부한 노인 대열에 올라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법한 단어다. 뒤에 따라오는 단어는 여백이다. 여백은 여유를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이 여백을 늘 그림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곤 했다. 서양화에는 여백이 없는 반면 동양화에는 꽉 채워지지 않은 여백이 너무 많다. 어떤 그림은 그림보다 여백이 더 많을 정도다. 서양화는 그릴 때 다른 것을 그리고 싶으면 덧칠하여 바꾸면 되지만 동양화는 덧칠하여 그릴 수가 없다. 한번 붓이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른 비교법도 있겠지만 내가 동서양의 그림을 비교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 여백이다. 이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책 제목이 마침내 여백이다. 나는 이를 마침내 우리도 노인의 반열에 올라 마음의 여백이 생겼구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뜻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지 궁금하여 책 안의 시 제목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마침내 여백이라는 제목의 시는 없었다. 이상했다. 보통은 실려있는 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의 제목을 시집의 제목으로 삼는데 아마 실려있는 대부분의 시를 여백으로 생각하여 책 제목 자체를 마침내 여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친구에게 전화했다. 시집에 대한 답례로 수필집을 보내주려고 했더니 그는 자신은 노안이라 책을 읽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나는 질병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고 다른 한쪽도 시력이 좋지 않은데 나는 답했다. 나는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 나보다 낫구나. 시집을 펼쳐보니 노안이라는 시가 있다. 공감이 가서 옮겨본다. 조간신문 사회면에 내리깔리는 아침 연기가 행간을 뒤덮는다. 기침이 나고 눈이 아리더니 눈물이 쏟아진다. 눈물을 닦고 돋보기를 들이대도 뜨이지 않는 눈. 아프게 와서 박히는 활자들이야. 오감으로 더듬는다. 전면의 일렁이는 진실이 산의 온몸으로 어이 알아내리 그냥 눈물 흘리며 살아가련다. 이 나이에 이렇게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백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마침내 여백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신도 언젠가는 나와 같은 여백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쯤 되면 이렇게 말해보라. 아,
나도 마침내 여백이 왔구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감사함을 모르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에.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은 서로 고마운 감정보다 섭섭한 감정을 더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경우가 많다. 젊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 범사라면 모든 일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 물론 감사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을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반화하여 덕담으로 주고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조금씩 가슴에 와닿았다. 지금은 확실히 이 말의 뜻을 가슴으로 새겨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만 나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범사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모든 일인가?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의 시절에는 월급이 없었다. 신혼에 자녀도 생기고 가정을 꾸려야 할 형편인데 월급이 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에는 의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회비가 그 당시 내 생활비의 반 정도를 차지했다. 나는 회비를 낼 처지가 안 되어 친구를 찾아가 돈을 빌려 의사회비를 납부하고 면허를 유지했다. 수련 일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신세를 졌으니 참 고마운 친구였다. 나는 전문의가 된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그가 부탁하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었다. 그의 도움에 대해 나의 감사를 표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로 나를 속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친구도 있다. 이 사건은 내 기억에도 오래 남았지만 아내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흥분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서 지우기가 참 어려운 일인가 보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그 나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란 말인가. 젊어서는 알지 못했으나 지금은 나를 속인 그 친구에게도 감사하다. 그의 속임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그는 나에게 좋은 교훈을 준 선생이 아닌가. 이런 사고체계로 바뀌기 시작하니 정말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었구나 싶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행동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젊었을 때 진작 이렇게 깨닫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작 그때는 그럴 수 있을 만큼 가슴이 넓지 못했다. 나이라는 것이 그냥 먹는 것은 아닌가 보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해를 준 친구의 일조차 감사함으로 둔갑하다니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나는 일도, 깨어나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되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 이 나이에 범사라는 의미를 알아차렸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감사함을 모르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에. 느림의 미학. 여유는 시야를 넓혀주고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 이제는 느림의 미학을 느끼는 삶을 지향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느리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빠르지 않은 것이다. 느림과 빠름은 말이나 행동의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다르다. 1982년 히말라야 말칼루봉을 등정하기 위해 네팔 땅을 밟았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크게 두 가지를 보고 놀랐다. 하나는 처음 보는 이질적인 문화였고 다른 하나는 네팔 사람들의 느릿한 행동이었다. 몇 개월 동안 네팔에 있었으며 이 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히말라야 산간에서 우리와 외모나 생활 양식이 비슷한 몽골리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익숙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반면에 네팔 중부의 인도 국경에 인접한 탈라이 지방에 사는 사람을 만나면 이질적인 문화가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 두 종족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느릿함이다. 이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고 조용했다. 카트만두 시내에도 차가 별로 없어 많은 사람이 느긋하게 걸어 다녔고 상점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가 뜨면 문을 열고 해가 지면 문을 닫는다. 해가 지고 나면 카트만두는 어둡고 적막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빨리 하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런 습관으로 본 네팔 사람들은 퍽 게으르다는 인상이었다. 게으름이 아니라 느릿한 여유였지만 빨리 하는 습관이 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네팔 지인 한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도 바빠요? 느릿한 그들의 생활 습관으로 보기엔 우리가 이상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급함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다 보니 그런 개념이 생긴 것이다. 압축 성장의 성공으로 이룬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다. 그 잃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유로움이다. 우리는 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휴식에서조차 급함에 쫓기곤 한다. 여유는 시야를 넓혀주고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 이제는 느림의 미학을 느끼는 삶을 지향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